다나에서 만든 쇼빌뇽 블랑 화이트 와인이 놀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 거야. 한 입만.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나파밸리로 가고 있는데, 나파밸리 와보면 프랑스 와이너리랑 좀 다르게 여기는 완전 상업화되어 있고 엄청 자연이 넓은 광활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약간 특색이 좀 다릅니다. 다나 에스테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첫날 방문했을 때는 자신들의 플래그십 밭인 로터스 빈야드를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는 미리 렌트해둔 클라이슬러 6인승 차를 타고 다나 로터스 빈야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터스 빈야드는 다나 와이너리가 있는 곳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산길을 따라 한참 올라간 후에야 로터스 빈야드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라고 써져 있지가 않아. 배를 누르고 이렇게 누구누구 왔습니다라고 해야 예약자만 받아주거든. 여기는 다나 에스테이트의 와인메이커 디렉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 지역의 빈야드를 개간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역시 한란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미 기존에 자리 잡은 와이너리들이 좋은 땅을 모두 매입해서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일교차도 더 커져서 생각보다 좋은 땅만 발견을 하면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굉장히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져 있고 이쪽으로도 경사져 있고 이쪽으로도 경사져 있는데, 와인메이커분 말로는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경사가 져 있어서 다양한 품종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양한 플레이버를 낼 수 있다. 품종이 아니라 여기가 엄청 고지대예요. 거의 해발 800m, 1000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나 에스테이트의 와인 메이커가 직접 나와서 로터스 빈야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몇 년 전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로터스 빈야드의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심기 리플랜팅이라고 하죠. 진행 중인 밭도 있었고 말뚝이 살짝 불에 그을린 흔적도 보였습니다. 와, 캘리포니아 산불 때 여기 파이어 데미지가 있었대요. 이렇게 이런데 보면 불탄 자국이 있는데 여기까지 불이 다 번졌었나봐요. 로터스 빈야드까지 불이 번져서 여기를 리플랜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도 중간중간 리플랜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때 와이너리들이 타격을 되게 많이 입었다라고 하네요. 다만 고도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밭들은 그나마 피해가 덜했다고 합니다. 이날 로터스 빈야드를 돌면서 당시 캘리포니아 산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높아서 여기까지 산불 안 올라와요. 아,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산불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나무도 많이 탔었고 여기 너무 높아서 안 올라왔다. 다음날 다시 다나를 방문했고요. 5년 전에도 수입사의 초대로 다나를 방문했었는데 다시 오니까 그때 추억이 솔솔 떠올랐어요. 저희는 어저께 다나 로터스 빈야드랑 헬렌 빈야드, 허쉬 빈야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야드를 구경을 했고요. 오늘은 다나 에스테이트 여기 와이너리 자체를 구경할 건데, 저는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막 허쉬 빈야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테스트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나에서 가지고 있는 뭐 쇼빌뇽 블랑 와인이나 까베르네 쇼비뇽 키우는 실제로 허쉬 빈야드, 헬렌 빈야드, 로터스 빈야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갔을 때는 여기서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굉장히 위로 올라갔었고, 여기는 와인 저장고 숙성시키는 데 있고 프라이빗 셀러 있고 그리고 뭐 등등 테스트를 하는 뭐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호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파밸리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탑급 생산자들도 이런 식으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근데 브리고니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에 맡기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설비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설비가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많이 보완하는, 확실히 미국이 조금 더 자본주의화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너 이희상 회장님이 사시는 집이자 뭐 적개실 이런 거라고 하고, 다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와이너리입니다. 2004년에 지금은 해체됐지만 동아원그룹에서 약간 방치된 와이너리를 인수한 다음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건축물을 지금처럼 멋지게 지었고요. 양조 설비뿐만 아니라 밭들도 추가로 사들이고 개간하면서 2007년 로터스 빈야드 와인이 RP 100점을 맞는 쾌거를 이뤘죠. 와인을 주셨어요. 웰컴 드링킹. 저 안쪽에 보이는 저기가 테이스팅 룸이고요. 와인 메이커에서 나온 폴이라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한 와이너리가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다나의 와인들을 좋아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빛, 그리고 와인, 그리고 청량하게 부는 바람도 되게 시원해요. 지금 8월 초인데 와인도 맛있고요. 햇빛도 너무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좋아요. 와인 자체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이 굉장히 취했었고요. 와이너리로 들어가는 길바닥은 전 이희상 회장의 서울집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고 해요. 디자인 감각이 정말 남다르죠. 적객실하고 1차 발효를 하는 큰 콘크리트 통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히스토리 룸인데 다나가 뭐 히스토리가 되게 깊진 않지만 2004년 당시에 인수했을 때 사진도 있고요. 저쪽에 약간 뮤지엄처럼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멤버십들도 와가지고 한 번씩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으로 쓴다고 하고, 여기가 다 나무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콘크리트래요. 불날 때 대비해서 번지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콘크리트로.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고 클래식 음악도 너무 잘 들리고 와인 마시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셀러룸에
쇼룸에 들어왔습니다. 다나 에스테이트는 되게 독특한 게 이 오크통을 2단으로 안 쌓았잖아요. 2단으로 쌓으면 이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와인이 다 생물이다 보니까 1단으로만 쌓는데요. 빈야드에서 나왔을 때 그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것도 자기들의 철학이고 럭셔리 철학이죠 사실. 보통 저도 와이너리 투어를 프랑스에서도 많이 다녀봤고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많은 와이너리들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나가 럭셔리에서는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진짜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로 만든 통이고요. 재미있는 건 헐시, 헬름, 빈야드의 와인들은 1차 발효를 나무통에서 하는데 플래그십인 로터스 빈야드만이 이 콘크리트 통에서 1차 발효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통이 빈야드 즉 때루아죠. 때루아의 특성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믿는데요. 이게 오크 나무로 이게 수정을 시키다 보면 나무 사이로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헬름 빈야드 같은 경우는 나무 사이로 공기가 약간 통하게끔 해서 1차 수정을 시킨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로터스 빈야드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좋냐, 나무통이 좋냐, 뭐 온도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스테인리스 통이 좋냐, 뭐 이런 것들은 와이너리의 철학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래서 와인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한라는 한라 에스테이트를 만들 때 나무통에서 1차 발효를 하고요. 반면 다나는 플래그십 와인을 만들 때 그 때루와의 특성을 가장 잘 유지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콘크리트 통에서 1차 발효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와인 메이커의 감과 지식 그리고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곳은 다나의 개인 셀러입니다. 탐나는 와인들로 가득했는데요. 탑급의 미국 와인들뿐만 아니라 희귀한 프랑스 올빈 와인들도 가득했던 개인 셀러였어요. 럭셔리 셀렉션이에요. 다나 엄청 큰 것도 있고 다나 말고도 여기 보면 보르도 와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쪽에도 엄청 많습니다. 천장의 불빛들은 와인을 마실 때 하늘에 떠있는 별 아래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섬세한 디자인이죠. 여기는 테이스팅 룸인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창을 통해서 옛날에 지어진 이 건축물하고 나무랑 이게 다 같이 보이고 로터스 빈야드의 토양과 헐시 빈야드의 토양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보여주었고요. 헐시 빈야드는 자갈도 있는데 흙이 되게 많고요. 빈야드마다 이 특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로터스 빈야드는 366m, 헐시 빈야드는 549m에 위치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로터스 빈야드는 확실히 알갱이가 큰 자갈, 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토양에서 다른 맛과 향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와인을 즐기는데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다나의 기존 와인들은 2006 빈티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요. 첫 빈티지가 2006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날 굉장히 놀랐던 거는 다나에서 만든 쇼빌뇽 블랑 화이트 와인이 놀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쇼필령 블랑을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네요. 구조감도 되게 탄탄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에 800병에서 한 1000병 사이 생산되는 것 같고 지금 쇼필령 블랑을 더 심고는 있는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한 8년 정도 걸린대요. 나파밸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서 생산을 하고 다나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 로터스 빈야드라는 건 되게 비싼데 얘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쇼필령 블랑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2020 빈티지인데 최소 10년 이상은 그냥 거뜬하게 숙성해도 될 정도로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피니쉬도 엄청 길어. 혀에서 많이 머금은 다음에 또 혀에서 한 10초 정도 있다 딱 넘기면 산도랑 구조감이 미쳤어요. 정말 파인애플 덩어리를 갖다가 갈아 넣은 것 같은 느낌이고 과일 주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콩콩한 파인애플. 내 거야. 한 입만 한 입. 또 엄청 맛있나봐요 와이프도. 진짜 좋다 얘는 인정. 정말 좋네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대과일이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이었고요. 끝맛에서 달콤함이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가 예술이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쇼비뇽 블랑을 다나에서 만들고 있는지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 다나의 국내 수입사가 에노테카인데 국내에 1년에 단 11병만 배정을 한대요. 수입사의 VIP들한테만 배정을 하면 끝난다라고 해요. 따라서 시중에서 보기 아주 힘든 와인이에요. 현재 릴리스 가격이 500불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죠. 이 가격이면 보르도의 웬만한 1등급 블랑을 다 먹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르도의 웬만한 1등급 블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온다는 여러 빈야드를 블렌딩을 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로터스, 헬름, 헐시 빈야드는 말 그대로 그 빈야드에서 나온 포도로만 만든 건데 이게 블렌딩을 여러 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보르도 블렌딩을 좀 표방을 해서 하는 거고 헐시 빈야드랑 뭐 로터스 빈야드는 빈야드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 부리고뉴가 빈야드 베이스로 가잖아요. 뭐 밭 뭐뭐다, 꼬르통 샤르마뉴다, 뭐 슈발리에 몽나쉐다 이런 식으로 밭 위주로 부리고뉴는 가고 있는데 나파에선 빈야드 중심으로 잘 안 만들거든요. 사실 다나가 추구하는 거는 온다는 이제 보르도를 추구하고 이제 블렌딩해서 그리고 빈야드 베이스로 만든 애들은 부리고뉴처럼 이제 빈야드 베이스로 가겠다 이런 어떤 마켓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빈야드 하나마다 퍼틸리제이션 룸을 준 데가 나파에서는 다나가 유일하대요. 약간 이게 부리고뉴 스타일이란 말이야. 부리고뉴 이게 스타일을 약간 따라하시는 것 같고 앙리자이의 양조 철학. 장막이기도
끓이는 것도 네, 태교하듯이. 신생아 다루듯이 박리자이가 그랬대요. 그 와인을 신생아 다루듯이 다루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크통 수성시키는 그 수성 룸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이유도 이 음악을 듣고 잘 수성되라 그런 의미로. 근데 이게 되게 오타쿠 같고 이상하지만 그런 철학으로 와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럭셔리 마켓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을 입히기도 좋고 온다 블렌딩이고 요거는 이제 헐시 빈야드 얘가 더 비싸요. 가격은 얘가 2배에서 2.5배 정도 할 텐데 헐시 빈야드 2019 빈티지입니다. 15.8%예요. 온다 같은 경우는 15%였는데 알코올 도수가 얘가 더 높아요. 다나의 와인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숙성을 필요로 해요. 특히 로터스 빈야드는 2010 이후 빈티지들을 제가 먹어봤을 때 한 번도 열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많은 와이너리들이 접근성이 좋은 와인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는데 다나는 여전히 장기 숙성을 베이스로 와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나 에스테이트 어땠어요? 저는 우선 4년 만에 와이너리 투어를 간 거라서 4년 전 기억을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와인이 과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데디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공간도 워낙 매력적으로 잘 꾸며 놓으셔가지고 아 럭셔리의 끝이구나 와이너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자기가 워낙 와인을 좋아해서 대표님이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레가시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다나 와이너리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나 와이너리 방문하는 게 저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벽이 있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저는 5년 전에는 수입사의 초대로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와인 딜러를 하시는 분의 초대로 갔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으로 실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와이너리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엄청나게 큰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뭐 조셉 펄프스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조밀조밀하게 그 디자인 하나하나가 좀 예술이에요. 예술품을 둘러보는 미술관에 온 좀 기분이 들고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조셉 펄프스에 도착했습니다. 조셉 펄프스 와이너리인데 진짜 커요. 여기 리플랜트 앞에 이게 플랜팅 하는 것과 뒤에 밭하고 저 뒤에 밭도 있고 저 앞에 밭도 있어요. 와 진짜 크다. 여기는 완전 대기업이다. 조셉 펄프스는. 조셉 펄프스 와이너리를 다녀왔습니다. 한랑과는 다르게 일반 관광객들도 미리 예약을 하면 방문할 수 있고요. 조셉 펄프스 와이너리는 건설업으로 떼돈을 번 와인매니아 부자 아저씨인 조셉 펄프스가 1970년대 초반에 와이너리를 인수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셉 펄프스 빈야드라고 써져 있고요. 나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아서 프랑스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사가 되게 길고 집안 대대로 막 몇 대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 1000년 된 밭도 있고 막 이렇잖아 프랑스는. 미국 나파밸리도 19세기 중후반부터 조금씩 와인을 만드는 밭들이 개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기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기랑 겹쳐져요. 한편 미국 와인을 19세기부터 만들었다고 하지만 미국 와인은 유럽 와인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테이블 와인이라는 평을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건설업이나 뭐 다른 뭐 사업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와이너리를 많이 만들었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가들이. 역사가 짧아 대부분이. 한편 1960년대부터 미국 와인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 파리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전후로 나파밸리 와이너리들의 르네상스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드와 화이트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트에서 그것도 심사위원들 중 상당수가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테스트에서 모두 나파밸리 와인이 1등을 차지했거든요. 197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건은 프랑스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요. 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어요. 1970년대 나파밸리 와이너리들의 큰 금액의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1979년에 로버트 몬다비가 무통 로칠드랑 같이 합작 조인을 해서 오퍼스원을 첫 빈티지를 출시하는 등 1970년대 80년대는 와인업계의 자본이 나파밸리로 향하는 시기였습니다. 돈이 투입되면 당연히 품질이 높아지죠. 조셉 펄프스와 같은 사업가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수많은 와이너리들을 세운 이유는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한랑 같은 경우도 1984년에 와이너리가 세워졌잖아요. 이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조셉 펄프스 와이너리는 굉장히 많은 밭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기업이에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좋은 밭들을 싹쓸이 해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70년대에 건설업으로 돈 번 조셉 펄프스가 여기를 사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빈야드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 앉아서 와인 먹으면 죽이겠다. 역시 이게 돈이 많은 와이너리들이 이런 거 참 잘해놔. 하늘은 너무 맑고요. 공기도 맑고 선선해요. 하나도 안 덥고 나무가 더 이게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다 가려주고요. 와이너리 안에는 조셉 펄프스 와이너리 플래그십 와인인 인시그니아의 올드 빈티지 그리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와인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1985년 빈티지가 있네요.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위에 보니까 인시그니아 엄청 큰 병들도 있고요. 여긴 되게 상업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또 약간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와이너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자신들이 만든 스파클링 와인인 오베이션이라는 와인을 따라줘요. 거의 100% 샤르도네로 만든 거의 블랑드블랑에 가까운 와인이군요. 그 산도가 좀 세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스파클링 와인은 잘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스파클링
스파클링 와인 중에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울트라 마닐이라고 하는 것도 280불, 300불에 파는데 정말 가성비 떨어지고요. 100불대 쌍파뉴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은 스파클링 와인은 안 먹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이스팅 룸인데요. 여기에 많은 와인들이 보관이 돼 있는데 자기들 와인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조셉 펄프스 빈야드 82 빈티지, 83 빈티지, 84, 8위부터 쫙 있네요. 인시그니아도 90, 91, 92, 93 다 있네, 올빈들이. 저희가 보면 이렇게 인시그니아, 요게 플래그십 와인이고요. 위에 있는 요 조셉 펄프스 빈야드라고 돼 있는 게 약간 좀 싼 와인이에요, 사실. 여기 앉아서 조셉 펄프스 펜도 있고요. 와, 이거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빈티지처럼 만들었네요. 웰컴. 2023년 8월 3일 저희가 테이스팅을 할 거고요. 오베이션 아까 17 이거 스파클링 와인은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먹었고요. 샤르도네도 먹고 피노누아도 키우네요. 까베르네 쇼비뇽 2018 빈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메인 와인이죠, 인시그니아가. 까베르네 쇼비뇽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페티베르도 이건 이제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샴페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7잔을 줘요. 인당 거의 한 병인데 저희가 아침인데 인당 한 병을 먹으면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조셉 펄프스 나온 샤도네인데 약간 짭조름한 맛은 나는데 산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영빈 샤도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엑스터티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하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브리고뉴 샤도네이를 모방한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브리고뉴 와인보다는 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셉 펄프스 만든 피노누아는 소노바에서 나온 포도로 만들고요. 여기 지금 피노누아를 먹고 있는데요. 2017 빈티지 이거 피노누아를 먹고 있는데 산딸기 향도 나고 향 자체가 직관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얘도 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피노누아를 먹는데 산미가 떨어지면 사실 딱 좋지 않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한 움큼 먹어보니까 산미가 좀 올라오는 느낌은 좀 있는데요. 미국 피노 치고는 그래도 산미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브리고뉴 피노처럼 정말 혀를 꽉 조여주는 그런 산미는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저희가 먹은 요 피노누아가 100불짜리거든요. 이 빈야드의 이제 소나모코스가 리테일 가격 100불인데 지금 따라준 피노누아는 235불짜리예요. 2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와인은 피노누아 라인업 중에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리테일가 220불에 해당하는데 저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220불을 주고 이 와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임스 서클링이 99점을 줬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좋네요. 이 100불짜리보다 훨씬 맛있고요. 알코올 도수가 14도고 피노치고는 되게 높은 편이죠. 뭐 오베르나 마르카산 같은 유명한 와이너리들에서 나오는 피노누아도 확실히 저는 특장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피노도 그랬습니다. 영빈임에도 산미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나고요. 전 미국 유명 와이너리들에서 나오는 피노누아가 가격은 꽤 비싼데 여전히 녹진하고 미국 특유의 달달한 느낌이 싫어서 초보 시절에만 많이 먹었고 지금 아예 사지 않아요. 이 와인이 진짜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딱 전형적인 미국 와인인데 여기 리테일 가격이 한 100불 정도밖에 안 하는 와인이에요. 이게 이 와인이거든. 2018년 까베르네 쇼미뇽 나파벨리인데 둘 다 품종은 비슷한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엔트리급이니까 인시그니아를 보면 24개월 동안 뉴오크에서 숙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엔트리급은 18개월, 그것도 뉴오크 비율은 40%, 그리고 이것도 프렌치랑 아메리칸 오크를 섞어서 씁니다. 사실 모든 와이너리들이 뉴오크를 얼마나 쓰느냐 생산자 스타일마다 다른데 생산자가 새로운 오크통은 좀 더 풍미가 강하고 탄닌도 좀 더 많이 배어 있으니까 일부러 이거를 지향하는 생산자들이 있는데 미국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타깃하게 만들고 좀 더 장기 숙성에 강하게 만들고 좀 단단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100% 뉴오크를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셉 펄프스 빈야드 까베르네 쇼비뇽 2018 빈티지는 가성비 갑입니다. 멤버십 가격이 고작 88불밖에 안 해요. 물론 20% 할인된 가격이죠. 미국 좋은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들이 갖춰야 될 웬만한 풍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가격에 짙은 뭐 블랙 커런트나 같은 이제 과일 뉘앙스나 뭐 오크 바닐라 초크 뭐 스파이시함까지 지금 먹기 약간 탄닌이 많지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88불이면 이거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인시그니아 2019 빈티지를 따라주셨는데 조셉 펄프스 2018 빈티지 까베르네 쇼미뇽이고 얘는 엔트리급이고 얘는 플래그십인데 확실히 체급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19 빈티지가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어리긴 어려요. 굉장히 어려요. 단 닫혀있는 느낌이고 이빨에 탄닌이 낄 정도로 그 느낄 정도로 타닉하고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아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블랙 커런트 그리고 오크 뉘앙스도 있고 바닐라 터치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나고 확실히 인시그니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가격이 100불, 얘는 거의 뭐 300불 가까이 하니까 맛이 3배까지 차이는 안 나는데 그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음식도 주고요. 인시그니아에서 나온 접객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표준화되어 있게 했는데 태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발음도 좋고 전 좋았습니다. 인시그니아 14 빈티지 얘는 조금 더 숙성이 되는데 플래그십 와인인 인시그니아 2014 빈티지랑 19 빈티지를 동시에 테이스팅 했는데요. 확실히 14 빈티지가 더 먹기 편해요.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숙성된 느낌이 있고 19 빈티지는 굉장히 타닉해요. 뭐 14 빈티지도 아직 좀 어리긴 한데 확실히 조금 더 숙성된 뉘앙스가 있어서 더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19는 너무 어리니까 저는 굳이 사서 드시지를 않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타닉해
착해요. 타닌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향도 그렇게 다채롭지 않아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열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2014 빈티지는 그에 비해 조금 수월하게 열리는 느낌이고요. 인시그니아는 와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빈티지와 병들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1980 빈티지 뭐 매그넘도 먹어봤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후반 최근 빈티지까지 다 먹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파를 대표하는 가장 시그니처 와인이 뭐냐라고 보면 뭐 오퍼성 꼽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인시그니아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도 더 좋고요. 물론 3년 전처럼 20만원대 사 먹을 수 있는 와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40만원대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납득이 되는 훌륭한 와인입니다. 다만 2000년대 언저리 빈티지를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물론 2000년대 언저리 빈티지를 사면 가격을 좀 더 줘야 되지만 이왕이면 점수가 높은 2002, 2001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20년 넘게 숙성이 돼서 숙성 뉘앙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두터운 텍스처를 느낄 수 있고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프루티함하고 약간의 조미료 맛도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빈티지들이 저는 인시그니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비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2010 빈티지를 넘어가는 인시그니아면 굳이 비싸게 구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베커스 여기 빈야드가 오크빌에 있는 되게 좋은 빈야드라서 이 와인은 좀 소량 생산하는 정말 컬트 조셉 퍼플스에서 만든 컬트 와인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너무 이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스모크 데미지랑 직접적인 데미지, 간접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2022년을 어떻게 출시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베커스 빈야드 2018 빈티지는 가격이 꽤 나가는데 저는 추천할 만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먹기 너무 어리고요. 인시그니아는 여러 밭에서 나오는 좋은 포도로 만든 보르도풍의 와인이라면 베커스 빈야드 와인은 빈야드 베이스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한란 와이너리 방문기에서 설명드렸지만 빈야드 베이스냐 보르도처럼 여러 빈야드에서 포도들을 가져다가 블렌딩을 한 거냐는 늘 와이너리들이 고민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셉 펄프스처럼 큰 와이너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보통 쓰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먹을 바에는 조금 더 돈을 주고 인시그니아를 먹는 게 저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멤버 가격이 괜찮아서 2002년 인시그니아 매그넘을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 약 920불인데 텍스가 8% 정도 붙어서 1000불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환율 생각하면 130만원 정도인데 조금 비싼 감이 있죠. 그러나 와이너리에서 상태가 완벽한 02 매그넘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빈티지가 가장 완벽한 인시그니아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인시그니아 와이너리도 풍경이 너무 좋아요.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스팅 코스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 선택할 수 있어서 인시그니아 와이너리는 굉장히 관광화돼 있어요. 관광 상품처럼 팔고 있어가지고 혹시 나파밸리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드립니다.